외국인들은 동양인들 중에 유독 한국인이 잘생겼다고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었다고 한 외국인이 사연을 보내주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동부 브리지포트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과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캐서린 밀러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학과 내에서도 중국과 일본 연구가 주를 이뤘고 한국은 늘 부수적인 주제로만 다뤄졌죠. 토마스 학과장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일 뿐이라며 한국 연구의 학술적 가치를 폄하했고 저 역시 그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수용했던 게 사실입니다. 브리지포트 대학은 아시아학 연구로 유명한 곳이에요. 특히 중국학과 일본학 분야에서는 미국 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죠. 매년 수십 명의 교환학생들이 베이징과 도쿄로 떠나고 아시아 관련 학술대회도 끊임없이 열립니다. 하지만 한국학만큼은 달랐어요. 한국학 강의는 학기당 한두 개 정도였고 그마저도 수강생이 적어 자주 폐강되곤 했습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가 떠오르네요. 연구실 정리를 하던 중 우연히 책장 구석에서 오래된 문서 뭉치를 발견했어요. 19세기 서양 외교관들이 동아시아를 순방하며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대부분 중국과 일본 관련 내용이었지만 의외로 조선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많았죠.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영국 외교관 제임스 홀의 기록이었어요. 그는 조선인들의 체격과 용모가 다른 아시아인들과는 확연히 달랐다고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수록 저는 점점 더 큰 호기심을 느꼈어요. 조선인들의 식사 문화, 예절, 교육 방식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특히 그들의 지적 능력과 학습 태도에 대한 놀라움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기록들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문서들은 도서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겨둔 것처럼 보였죠. 당시 저는 그저 흥미로운 사료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토마스 학과장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그 문서들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며 강하게 만류했거든요. 오히려 중국 근대사 연구를 제안하며 관련 자료들을 제 책상에 쌓아두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학과장의 조언대로 중국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서들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밤늦게 연구실에 남아 몰래 그 기록들을 읽어보곤 했죠. 조선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상세한 관찰, 특히 그들의 독특한 특징들을 기록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토마스 학과장의 지나친 간섭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는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한국 관련 연구는 철저히 배제하려 했죠. 그의 태도는 단순한 학문적 견해, 차이를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도서관에서 조선의 식문화와 신체 발달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견했어요. 흥미로워서 복사를 하려는데 토마스 학과장이 갑자기 나타나 그 논문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오래된 자료라 폐기할 예정이었어요 라는 그의 설명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죠. 그날 밤 연구실에서 고민하다 결국 동료 교수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그는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 있을 의대 신임 교수 부임 환영회에 한국계 교수가 올 예정이니 그와 이야기를 나눠보라고요.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환영회 날이 되었고 데이빗 김 교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늦게까지 남아 발견한 문서들을 검토했습니다. 19세기 서양인들의 눈에 비친 조선은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문서를 정리하면서 특별히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메모했죠. 조선인들은 일본인보다 머리 한 개만큼 더 크고 잘생긴 민족이다. 그들의 체격과 용모는 중국인이나 일본인과는 전혀 다른 인상을 준다. 이런 구절이 여러 차례 등장했는데 한 외교관의 기록만이 아닌
여러 서양인들의 공통된 평가라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특히 조선인들의 식사 문화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은 하루 세 끼를 꼭 챙겨 먹으며 그 양이 놀라울 정도로 많다. 특히 곡식의 섭취가 많은데 이는 그들의 체격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기록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런 중요한 역사적 자료들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걸까? 더구나 우리 학과에서는 왜 한국학을 이토록 경시하는 걸까? 당시 아시아 각국을 방문했던 서양인들의 기록 중에서도 조선에 대한 평가는 유독 긍정적이었는데 이런 사실이 왜 학계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토마스 학과장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평소와 다르게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가 보니 책상 위에는 중국 관련 논문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는 무언가 바쁜 듯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제가 발견한 문서들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자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런 오래된 기록들은 과대 포장된 것일 뿐이야. 당신 같은 젊은 학자가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제가 자리를 뜨려는 순간이었어요. 그가 갑자기 그 자료들은 내가 보관하는 게 좋겠어라며 손을 내밀었거든요.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이미 중요한 부분들을 복사해 두었다고 둘러대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그의 사무실을 돌아봤는데 토마스 학과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책상 한켠에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낡은 앨범 하나가 놓여 있었죠. 그날 오후 도서관에서 추가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80년대 한국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이었는데 뒷면에는 젊은 시절의 토마스 학과장이 찍혀 있었죠.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한 한국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마지막 추억, 1985년 서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발견은 제게 새로운 의문을 던져주었습니다. 토마스 학과장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단순한 학문적 견해가 아닌 뭔가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도서관 아카이브실에서 80년대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꽤 걸렸지만 마침내 한 장의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죠. 1985년 한미국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관련 기사였는데 젊은 시절에 토마스 학과장이 한국으로 파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작은 메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일기장 찍힌 페이지 같았는데 미영아, 나는 꼭 돌아올게라는 영어로 된 문장과 함께 한글로 쓰여진 내용들이 있었죠. 하지만 너무 바랜 데다 일부만 남아있어서 전체 내용은 알 수 없었어요.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마침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대 신임 교수 환영회에 학과 대표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브리지포트 대학교 의대 강당에서 열린 환영회는 예상과 달리 격식 없이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새로 부임한 의대 교수들이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데이빗 김 교수는 단연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190cm가 넘는 큰 키에 훤칠한 외모를 가진 그는 주변 교수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유쾌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죠. 아시아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감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잠시 후 동료 교수가 저를 데이빗 교수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그는 제가 동아시아학과 교수라는 걸 듣자마자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한국 역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자료들을 발견했다는 제 말에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침 그도 한국의 전통의학과 식문화가 현대의학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했죠. 특히 한국인들의 체격과 건강에 관한 역사적 기록들에 관심이 많다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가 단순한 의학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무엇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양 사람들이 한국인의 외모에 호감을 보이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인들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체격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게다가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다양한 민족의 유전자가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그의 설명은 제가 발견한 문서들의 내용과 놀랍도록 일치했어요. 더구나 그는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었죠.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토마스 학과장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이 어쩌면 제 눈앞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그동안 찍어둔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딘가 낯이 익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억이 났죠. 작년 학과 행사에서 본 적 있는 한국계 교수님과 닮아 있다는 것을요. 급한 마음에 학교 교직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보니 놀랍게도 그 교수님의 성함이 김미영이었어요. 1985년 서울에서 찍힌 사진 속 여성과 지금의 모습은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현재 우리 학교 아시아학 연구소의 자문위원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환영회 이후 데이빗 교수와 저는 자주 만나 연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제가 발견한 문서들에 큰 관심을 보였고 자신이 가진 자료들도 공유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식문화와 생활 습관이 신체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그의 연구는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죠. 데이빗이 우연히 자신의 지도교수가 작성했던 논문을 보여줬는데 그 내용이 토마스 학과장이 숨기려 했던 자료들과 정확히 일치했던 거예요. 이상하네요. 분명 이 논문은 90년대에 발표된 건데 왜 지금은 찾을 수 없는 걸까요? 데이빗의 말에 저도 고개를 갸우뚱했죠. 더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지난 20년간 한국 관련 연구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누락되어 있었던 거예요.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던 중 우연히 한 이메일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토마스 학과장이 도서관 측에 특정 자료들의 일시적 보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목록에는 제가 찾던 자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데이빗과 함께 이 사실을 조사하려 했지만 갑자기 예정되어 있던 한국학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토마스 학과장의 강력한 권고로 이루어진 결정이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데이빗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또 있었어요. 토마스 학과장의 개인 연구실에서 가끔 한국어로 된 대화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늦은 밤 누군가와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다는 학생들도 있었죠.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국 관련 연구를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토마스 학과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빗이 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캐서린, 믿기 힘든 걸 발견했어요. 토마스 학과장의 과거에 대해서. 연구실 문을 닫자마자 데이빗은 오래된 졸업앨범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1985년 서울의 한 대학교 졸업앨범이었는데 거기에는 젊은 시절에 토마스 학과장이 한 여학생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앨범 구석에는 삐뚤빼뚤한 한글로 우리의 약속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죠. 데이빗은 이 앨범을 의대 도서관 지하서고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80년대 한국 의학 교육 자료들을 찾아보던 중이었대요. 앨범 속에는 접힌 편지 한 장도 들어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데이빗 교수의 연구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가 소장하고 있던 80년대 한국 의학 자료들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한 연구자의 개인 기록이었는데 저자가 바로 김미영이라는 이름이었죠.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이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오래된 사진 속 그 여성이었거든요. 김미영 교수의 연구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광범위했어요. 한국인의 체격과 외모적 특성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구 내용은 명확했어요. 한국인의 독특한 특성은 단순한 유전적 요인이 아닌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식생활 문화와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었죠.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식사 방식이 가져온 영양학적 균형에 대한 분석은 지금 봐도 충분히 가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구 노트의 마지막 장을 넘기던 중 뜻밖의 문장과 마주쳤어요. 토마스, 이 연구는 당신 이름으로 발표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민족의 역사이고 진실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토마스 학과장의 한국 연구 배제, 그의 불합리한 행동들, 김미영 교수의 갑작스러운 미국 생활 중단까지 모든 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연구실 책상 앞에서 고민하다 데이빗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이 알아낸 새로운 사실을 전해주었어요. 토마스 학과장이 80년대 말 갑자기 한국학 연구에서 손을 뗀 이후로 발표한 모든 논문이 중국과 일본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이었죠. 그것도 유독 한국을 배제하거나 폄하하는 방식으로요. 더 결정적인 것은 데이빗이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메모였습니다. 미영, 당신의 연구는 잊혀질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토마스의 필체로 쓰여진 이 쪽지는 1988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보스턴 근교에 여전히 거주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김미영 교수를 직접 찾아뵙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였죠. 김미영 교수를 만나기로 한 날 보스턴은 이른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택은 보스턴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어준 그녀는 사진 속의 모습 그대로였죠.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단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분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어요. 1985년 한국의 젊은 의학 연구자였던 그녀와 교환 교수로 방문한 토마스는 연구실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국인의 체질과 유전적 특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하지만 연구가 진척될수록 토마스의 태도가 이상해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데이터 해석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태도는 점점 더 강압적으로 변해갔어요. 연구 결과를 검토하는 자리에서는 항상 긴장감이 감돌았고 때로는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거나 왜곡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어느 날 미영 교수는 토마스가 몰래 연구 데이터를 수정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해요. 당시 기록된 연구 노트에는 빨간 펜으로 수정된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수정된 내용들은 모두 한국인의 특성을 부정적으로 왜곡하는 방향이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1988년 봄 논문 발표를 앞두고 찾아왔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날 저녁, 토마스는 연구실에서 최종 원고를 검토하며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해요. 한국인의 특성을 열등한 동양인의 변종으로 서술하자는 것이었죠. 당시 서구학계의 인종차별적 시각에 영합하면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의 논리였습니다. 그날 밤 미영 교수의 연구실에서는 격렬한 언쟁이 오갔다고 합니다. 연구 자료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깨진 커피잔 자국이 아직도 그녀의 옛 연구 노트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결국 미영 교수는 모든 자료를 챙겨 그날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분노와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학문적 진실이 아니었어요. 그 말을 하는 동안 그녀의 손은 오래된 연구 노트를 무의식적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갑자기 토마스 학과장의 최근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의 한국 연구방에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토마스 학과장이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사직서 제출 소식이 들린 다음 날 학과는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학과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가 자신의 연구실에 있는 모든 자료를 학과 도서관에 기증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수십 년간 그가 모아온 자료들 사이에서 특별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미영에게라고 적힌 그 상자 안에는 80년대의 연구 자료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는 모든 자료를 파기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과거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토마스는 한국인의 체질적 특성에 대한 연구로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서양학계의 편향된 시각 때문에 연구 결과를 왜곡해야만 했던 거죠. 상자 바닥에서 발견한 일기장에는 그의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나는 미영의 연구를 지켜주지 못했다. 대신 그것을 파괴하려 했다.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후회이다. 데이빗과 저는 이 자료들을 들고 다시 김미영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어요. 오랜 세월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토마스 학과장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편지는 낡은 봉투에 담겨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그가 30년 전 한국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1985년 봄, 벚꽃이 만발한 캠퍼스에서 김미영 교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나의 가장 순수했던 시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서구학계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저버렸던 순간들, 특히 미영 교수의 연구를 왜곡하려 했던 일은 평생의 부끄러움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눈물 자국처럼 보이는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는 그동안 숨겨두었던 모든 연구 자료의 소재를 알려주었고 학과 도서관 지하 보관소에 있는 자료들의 목록도 상세히 기록해 주었어요. 토마스 학과장의 사직 이후 학과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학과장이 부임하면서 한국학 연구에 대한 제한이 모두 풀렸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자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데이빗과 저는 김미영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80년대 연구 자료들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체질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현대 의학계에서도 충분히 가치 있는 내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토마스 학과장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한 달 전과는 사뭇 달랐어요. 늘 단정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양복 대신 편한 차림이었죠. 그는 책상 위에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김미영 교수와 함께했던 모든 원본 자료가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함께 찍은 사진과 연구 기록까지도요. 토마스는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서구학계의 압박, 자신의 야망,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요. 학과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도 그동안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싶어서였다고 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끝났을 때 연구실 문이 열렸어요. 김미영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연구실은 순간 깊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토마스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김미영 교수는 천천히 걸어와 그의 앞에 섰어요. 30년 만의 재회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김미영 교수는 토마스가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특히 그들의 옛사진을 보며 오랫동안 눈을 떼지 못했죠.
토마스는 그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김미영 교수는 서류 가방에서 한 묶음의 논문을 꺼냈어요. 그녀도 30년간 그들의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발전시켜왔던 겁니다. 두 사람의 연구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했죠. 김미영 교수님의 30년 전 연구는 현대의학계에서도 놀라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인의 체격과 외모적 특성이 단순한 유전적 요인이 아닌 오랜 식문화와 생활 습관의 결과라는 그녀의 주장은 최근 발표된 여러 연구 결과와도 일치했어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데이빗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대학들과 공동 연구를 시작하자는 거였죠. 현대 한국인의 체질 연구와 김미영 교수의 과거 연구를 접목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제안은 3년간의 객원 교수 자리였어요. 데이빗도 같은 대학에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다고 했죠.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미영 교수님은 제가 한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에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30년 전 그녀가 쓴 논문이 원본이었죠. 표지에는 한글로 뭔가가 적혀 있었는데 데이빗이 번역해 주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빛을 본다였어요. 토마스 학과장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은 답장을 보내왔어요. 부디 당신은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내길 바랍니다. 이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려는 순간 데이빗에게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려는 순간 데이빗에게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연구 계획을 대폭 확대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단순히 객원 교수 자리가 아닌 아예 한국에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하자는 내용이었죠. 데이빗은 이미 한국의 여러 대학과 논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김미영 교수님의 30년 전 연구를 토대로 현대 한국인의 체질과 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센터를 만들자는 거예요. 연구소 설립과 동시에 저와 데이빗에게 정식 교수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에 잠시 망설여졌지만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은 매력적이었어요. 더구나 데이빗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은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죠. 김미영 교수님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토마스 학과장의 자료들을 검토하며 그들의 오래된 연구가 마침내 올바른 방향으로 완성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어요. 그날 저녁 김미영 교수님은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30년 전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함께 작성했던 연구 일지였어요. 그 안에는 토마스와 함께했던 순간들, 연구에 대한 열정, 그리고 깊은 아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마지막 장에 적힌 글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연구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30년을 버텨오신 거였어요. 김미영 교수님은 제가 그 기록들을 읽는 동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 눈빛에서 긴 기다림의 끝을 본 듯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지만 하루하루가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에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이곳의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특히 밤늦게 연구실에서 귀가할 때면 이곳의 치안이 얼마나 놀라운지 실감하게 돼요. 밤 11시가 넘어도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활기차게 다니고 혼자 걸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죠. 처음에는 이런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데이빗에게 계속 물어보곤 했는데 이제는 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연구소 설립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김미영 교수님의 연구는 현대의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고 전 세계에서 연구 참여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연구소로 향하는 길에 들르는 작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할 줄 알게 됐고 지하철 노선도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서툰 한국어로 마트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이제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데이빗은 제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주말이면 함께 서울 곳곳을 둘러보고 맛있는 한식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소소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처음 그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을 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제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꿔놓을 줄은요. 이제 저는 이곳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아직 많은 것이 낯설고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이곳에서의 삶이 제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매일 밤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제가 찾던 모든 것을 발견했어요. 학문적 열정, 새로운 도전,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까지. 한국 고맙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